플래닛 아쿠아와 노인혁명 마지막 가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또 해설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저는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특히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끝에 가서 원문을 그대로 영어가 아니라 번역본을 그대로 많이 실었습니다. 먼저 이, 이게 챕터 마지막 챕터예요. 마지막 파트는 두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장, 13장. 그래서 이 마지막 챕터는 제목이 풍부한 수권과 지구 생명체의 새로운 존재론.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거 지구를 보면은 이제 이거를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은 온 저기 아리조나 사막 같은 데서 바라보면 정말 별이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하늘을 보고 또 우주망원경으로 지구를 보면은 정말 어떤 그 숭고한 느낌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중에서도 지구에서도 말이에요. 땅이 아니라 아쿠아, 물 중심으로 세계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다 깊더라고요. 그래서 숭고한, 서블라임, 아쿠아, 숭고한 습관, 아름다운 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서블라임이라고 그랬어요. 숭고하다. 자, 먼저 오늘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책 전체의 결론이에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거버넌스를 만들자. 다시 말하면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국가와 세계의 모든 조직들의 운영구조, 거버넌스를 이 시대에 맞게 바꾸는데 함께 하자.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먼저 풍부한 수권과 지구 생명체의 새로운 존재는 영어로 Sublime Waters and a New Ontology of Life on Earth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면 그런 인생은 성공 같다. 옛날 우리나라 서민들은 맹자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연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양도 마찬가지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또 생태적 위기에 이르러가지고 또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수많은 학자들의 논문을 연구하고 결과가 인간만 존중해서는 안 되겠다. 모든 자연을 똑같이 존중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인류가 생존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결론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핫하는 그 이끼가 이게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끼가 사라지면은 생명의 고리가 하나 끊어져. 그럼 온 지구에 모든 생명에 영향을 준다. 이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말이에요. 불이 났잖아요. 안동에도 불이 나고 뭐 여러 군데 불이 났어요. 그건 다 똑같아요. 내용은. 이 산불은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이나 다 똑같아요. 중국이나. 강풍이 있고 그리고 날씨가 건조해지고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고 이게 겹쳐가지고 산불이 막 크게 번지는 거지. 무슨 뭐 저기 물론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죠. 뭐 좀 산소에 가서 뭐 가스라이터를 킨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나긴 나지만 그게 그러면 나면 또 금방 꺼졌어요 옛날에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꺼지는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날씨가 건조한데다가 어디다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불이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월 21일 날 또 그, 그 IPCC라는 데서 말이에요. 경고가 들어왔어요. 20억 명 생존 위협 재앙이 덮친다. 이런 가뭄, 화재 이런 것 때문에 20억 명의 생존의 위협이 닥친다고 그게 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신문에도 막 실렸더라고요. 뭐 이게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사실은 이 땅에 있다기보다는 바다에 있다는 게 이제 학자들이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말하면 북극에 얼음이 녹고 얼음이 빙하가 말이에요. 빙상이 이런 뭐 얼어가지고 땅 물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물에 거대한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석유를 전부 파내가지고 파내는 게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후를 따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지축이 조금 바뀐 거예요. 지구의 지축이. 이게 증명이 됐어요. 지축이 조금 바뀐다는 게. 근데 지구가 지축이 조금만 바뀌어도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지구에 물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가 녹으면서 이미 20m 이상 물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해빙기가 지금 들어왔다고 지금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꺼내 귀를 기울여야 된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Two ways to listen to the waters 해가지고. 먼저 하나는 vanquishing the waters와 riding the waves. 수건에 대 들어가지고 수건을 전복해 버리느냐. 쉽게 말하자면 댐을 만들고 운하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수건을 전복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결의 흐름에 올라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eorienting ourselves in time and space in a liquid milieu라는 건 뭐냐면은 나 자신의 존재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말이에요. 이 물의 수권의 환기에 따라서 다시 다시 재지향을 해야 된다.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방향을. 그러니까 그 위에 vacuuming the waters라는 건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물 수권을 정복한다는 거는 좀 하다 보니까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이게 푸른거림이 여기저기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riding the waves 수권의 흐름에 따라야 된다. 이게 답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을 다 바꾸자 이런 얘기예요. 먼저 제레미 리픈이 위대한 거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예술가고 시인이고 철학가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챕터를 쓰면서 난데없는 그 가장 위대한 서양에서 말 위대한 미학, 아름다움에 대한 책으로 나왔다는 게 첫 번째가 philosophical i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the beautiful. 이건 뭐냐면 숭고한 것과 숭고한 아름다움과 그다음 아름다움의 관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이게 보수주의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버크가 27살 때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칸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미학자들이 극찬한 책이에요. 27살 때 썼어요. 그러니까 천재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드문드 버크예요. 근데 현대 보수주의자의 기초를 마련했다가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면은 이 사람 그 초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어요. 내가 또 봤는데 어디였더라? 여기네. 원조의 보수 에드먼드 버크에게 한국 보수의 길을 묻다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일본 교수가 한국 교수가 썼는데 이 정도로 정치학자인데 이 에드먼드 버크보다 더 멋진 사람이 나는 뭐야 이 양반 제레미 디스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200년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숭고 아름다움 무엇이 다른가? 먼저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인간 인식의 범위 안에서 조화롭던가 비례가 맞다든가 균형이 있다든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아름답다, 여자가 아름답다, 운동선수가 아름답다 뭐 이런 걸 때 어떤 비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서블라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크기와 위력에 관한 문제이다. 크다는 거는 무지하게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도 있는 거예요. 선거라는 것은 모든 법칙과 한계를 넘어선 곳에 존재하며 인간 이상의 좁은 포용력을 비웃는다. 인간 이상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웃긴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는 한 송이 장미꽃에서도 즐거움을 느끼지만은 태양의 파도에 험준한 산을 보고도 즐거움을 체험한다. 뭐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소위 제레미 릭슨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과학자들은 최근 물 분자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생애 주기를 발견했지만은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소수의 과학자 기술과 몇몇 지식인들 뿐이다. 우선 물 한 방울에는 1해, 1해라는 것은 10의 21제곱.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몇 초 단위가 아니야, 이거는. 응? 물 한 방울에 15회 개 이상의 분자를 존재한다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물리학자고 과학자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한 방울에 50회 개의 원자가 포함된다. 50회 개야.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지구상 대부분의 물은 지구 연대의 축기부터 존재해요. 물 분자 하나도 인상적이지만은 그 여정이 암석권의 생애 주기와 대기 중 산소 변화를 활성화하고 생물권의 생존권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인데 물 한 방울에서 더블람, 하여튼 풍부한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또 이 지구의 어떤 움직임, 지구의 움직여가지고 지구를 덮게 해가지고 어? 생명체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걸 보고서 감면을 보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거기서 숭고한 미를 느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후권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물을 뭐를 거느냐 또는 물의 흐름에 잘 물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물론 대개 흐름은 있죠. 파도처럼 말이에요. 파도를 탈 것이냐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산불을 생각해봐라.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본드렐리는 2022년 초월, 2년 반 전에요. 치명적인 산불을 막는 법, 산불 진화를 멈추는 것 이런 타이틀로 워싱턴 포스트에 칼럼을 썼어요. 나도 다 들어가 봤지. 산불 진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속도는 당연히 독자들을 깜짝 놀게 했다. 음? 적어도 인구 밀집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음? 산불의 일부는 제 갈 길을 가도록 놔두는 편이 합당하지 않을까? 또한 지역사회 전체가 울창한 숲 지역이나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 지역사회 전체를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킴으로써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타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게 그냥 문학적인 어떤 물론 이제 정치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응? 이 몬드레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칼럼이 말이에요.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인간의 행위의 한계에 대해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이로운 부두라고 하는 것 다시 오직 꺼진 부두라는 생각을 추구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광야는 인화성 연료로 가득 채가 된다. 불은 태울 곳이 많을수록 더 커지고 더 빨리 번진다. 불은 종종 과도한 성장과 죽은 연료를 제거함으로써 광야를 새롭게 하는 자연의 방식이다. 아프리카가 그렇잖아요. 아프리카가 장기적으로 불을 내가지고 전부 그 사냐를 태웁니다. 그럼 태운 양분을 먹고 다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냥 나무들을 다 파헤치거든. 코로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산불이라는 건 필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후는 높아지고 건조해지고 응? 습관이 자꾸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후를 이렇게 저렇게 말이에요. 돌풍도 만들어내고 번개도 만들어내고 점점 더 토네이도라든가 태풍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걸 무슨 수로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글을 여러 군데 내가 봤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들어가서 How to prevent deadly wildfires, stop fighting fires. 응? 근데 이걸 다시 열심히 봤다. 참 잘 썼어요. 결국은 뭐냐면 자연을 우리 인류를 인간이라는 종의 요구에 맞춰 조정하는 사치는 이제 영원히 끝났다. 기후변화와 재야성화되는 수권이 이제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
의무는 오직 이것이다. 우리가 과연 오랜 잠에서 깨어나 지구 생명체의 생태 역학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수권 및 그 자매 번역의 재야생화에 우리 종을 적응시키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인류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인지 능력 있는데 이걸 서로 함께 뭉쳐서 협력할 수 있는 신경회로의 공감적 사회성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인간이 측은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측은지심의 공감적 이 사회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전통으로 말하면 측은지심인 거야.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고. 이 측은지심이 그 세상을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확장된 진화 과정인 동료 생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바이오스피어 센시티비티, 생명애적 감수성도 갖췄다 이게 인간의 이미 갖췄다는 거야.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다 강아지 기르는 거 봐요.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오래 못 잡게요. 이미 우리 젊은 애들이 우리 의식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재설정과 도약의 여정을 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지닌 모든 정교한 정신적 통찰력을 동원해서 자연의 흐름에 적응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가지고 진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전부 회복의 시대에 동참해야 된다.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진보만 해가지고 안 되고 AI가 그의 어떤 모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데 AI를 활용해야지 지 혼자만 잘났다고 그걸 적응하려고 하면 그건 해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습관의 귀를 기울이는 방법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게 시간과 공간에다 다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한번 내 경험을 얘기하면 내가 그 특허 관련 때문에 이제 국제회의를 몇 번 갔는데 한 번은 저기 플로리다에 저기 거기 어디야 맨 남쪽 케이프 코드 어디나 케이프 코드가 아 키웨스트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아니 거기에 그 특허하는 친구들이 생명다양성을 얘기하고 이게 벌써 내가 이제 그 이사 때 얘기니까 한 30년 한 20,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니 생명다양성을 이유로고 거기에 대한 특허를 얘기를 하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내가 정말 창피했는데 지금 다 그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이미 애들은 그때 이미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모든 철학적 논쟁의 핵심의 자리에 뭐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대리 중심적 사고방식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투권, 무리죠. 악화 중심적 사고방식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산업화 시대 전체는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대세를 이뤘던 대지 중심적 접근 방식,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지구. 이 지구에서의 시간과 공간과 무관한 공간에서 쉽사리 모든 걸 우리는 상품화한단 말이에요. 재산화하고 착취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형태 갖고는 안 되고 아쿠아 중심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물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걸 이제 뭐 물기를 막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게 다 그 거대한 바다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기를 막겠다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은 특정한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쉽사리 진정을 시키고 억제하고 할 수도 없죠. 거대한 흐름을 무슨 수로 억제를 합니까? 불가능해요. 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체라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그 수력 문명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는 이 푸른 행성의 모든 물을 다루고 길들일 수 있다는 집단적 착각에 빠졌다. 그러니까 지구 위에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쉽게 말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에 물에 생명들을 다 잡아먹어 트롤서이나 이런 거 갖고 그래가지고 어떤 지구의 모든 생명의 그 뿌리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은 엔트로피가 급증해가지고 그 청구서가 몰려오잖아요. 이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구와 수권의 흐름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전에도 한번 내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레이스라는 쌍둥이 위성 얘기를 할 건데 이 그레이스라는 쌍둥이 위성에서 분석 정보와 알고리즘을 통해 얻는 숨은 데이터와 숨은 데이터를 결합하면은 지구상 각 지역에 미치는 숨은 순환의 영향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레이스 위성이라는.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지. 쌍둥이 위성이 영어로 Gravity Recovery and Climate Experimental 그리고 약자인데 지구 위에 상공에 550km 정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부산까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건 조금 멀어요. 그 정도 상공에 위성을 두 개 올려놓고 쌍둥이니까 두 개 위성을 거리가 한 220m, 220km 정도 돼요.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양쪽에서 과학자들한테 계속. 그래서 지구의 지열 온도, 바다의 해류 흐름, 지구의 자기장, 그리고 지구의 중력 등을 예측한 데이터들을 많은 학자들한테 보내는 거야. 여기 보면 두 개 있잖아요. 위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나는 물리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은, 의미는 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해. 충분하게. 오히려 과학자들보다 인문학자가 더 알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 데이터 해석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흐름 갖고 정교하게 바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또 지구 추측이 어떻게 조금 바뀌어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수면이 올라가는지 이걸 정교하게 분석하니까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학자들은 IPCC 학자라는 건 이런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믿어야 돼. 물론 해석이 좀 틀릴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근본적인 바다의 흐름을 안다든가 이거를 어떻게 착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지. 예레미 리슨이 그냥 수권에 대해서 아쿠아 지구가 아니라 수구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맨 마지막 차트 이제 13장에서는 이런 얘기. 메타버스에 삼켜질 것인가? 아쿠아버스에서 모이라고 그러는데 부양할 것인가? Swallowed by the metaverse or buoyed by the aquaverse. 아쿠아버스에서 우리가 수권에서 비 올라와서 수권에 그 흐름을 타냐? 그렇지 않으면 뭐 가상 현실 물론 게 중요하긴 중요하지. 실험할 때나 약을 제조할 때나 뭐 이럴 땐 필요한데 그건 수단이야 이제. 아쿠아버스에서 사랑도 오고 연애도 오고 온갖 거 다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자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전체 유전자라든가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모든 게 수십만 년 동안 자연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갑자기 어떤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다. 2020년 기준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92%를 하루에 92%를 실내에서 보내고 뭐 바깥에 아니라 코로나 때 얘기했더니 7시간 이상 스크린을 보면서 사는데 이게 미국만 그런 건 아니다 이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고 앞으로 점점 더해. 아이들서부터 우리 손주 새끼들만 봐도 벌써 그런 거예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문제는 우리 종은 말이에요. 자연세계와의 친밀한 재결합이라는 전문가는 거리가 먼 가상의 테크노 환경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 뭐야, 구군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친구들은 싱글레리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싱글레리티가 뭡니까? 어떤 비등점, 뭐라 그러죠? 싱글레리티.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일으키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레미 렉스는 그 꿈 같은 전망하지 마라.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인간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돼야지, 인간이 호메데우스, 유발하르가 얘기한 말이에요. 신이 되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착각이다. 우리가 있는 얘기예요. 야, 우리 종이 지구에서 분리 독립해서 우리의 아바타의 또 다른 자아와
상호작용하는 다중의 세계로 휩쓸리며 심지어 가상 감각을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촉각과 후각으로 확장하는 그런 유무가 많이 늘을 수 있는데 그런 청각 환자,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어때요? 보청기 같은 건 괜찮죠. 눈이자 눈이 좀 안 보이는 사람한테 또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그런 적당한 선에서 끝이지 그게 매몰되면 안 된다. 이게 다 그런 얘기야. 응? 스크린 데이터로 뭐 채워진 모델만 이거 다 그때 망상이라는 얘기. 그래서 미래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을 제시해요. 이 얘기가 앞에 다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전부 다 내가 설명을 했는데 미래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을 아주 멋있게 설명을 했어요. 생태학적 비전 또는 디스토피아적 학문. 다음에 내 원문을 그대로 원문이 아니라 번역을 그대로 보냅니다. 메타버스는 말이요. 메타버스 아시죠? 메타버스는 컴퓨터로 생성한 우주에 불과하지만은 궁극의 유토피아적 꿈, 즉 존재의 피와 살 너머에 존재하는 것으로 기술 전문가들이 구성한 불멸의 공간이자 최종 단계는 특이점, 싱귤레리티야. 특이점이 될 수밖에 없는 대체 세계로 선진되고 있다. 설계자들은 이를 가상현실이라고 칭한다. 예를 들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내가 책을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낸다. 또 끔찍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를 겸한 레이 카즈와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레이 커즈웨이는 인간이 생물학적 신체와 두뇌의 한계를 초월할 것이다. 미래의 기계는 설령 생물학적 존재가 아닐지라도 인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일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것인가? 커즈웨이는 나는 특이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2040년, 요즘은 2050년이라고 그러더라고, 성장 사람들이. 2050년을 그런 싱글레리티에 도달한다는 건데, 아, 나는 이 과학만 하는 친구들이, 응? 우리나라 그 헌법학자들, 헌법만 공부하니까 현실을 잘 모르잖아요. 밤낮 앉아가지고 법만 공부하고 재판만 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 이 시대 시민의 감각과는 거리가 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이 카주얼 같은 말이에요. 어떤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공부하는 친구들이 점점 더 어떤 보편적인 인간성과 보편적인 인간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을 자꾸 해요, 이 친구들이. 근데 돈은 많단 말이야. 억만장자가 수십억 장자들이 됐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들이 뭐 대단한 줄 알지만은 여기에 일정은 객관적인 날카로운 거예요. 제레미 리프가 어떤 사람이 많거든. 이 제레미 리프만 그러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할 때 그렇게 좀 들어야지. 그래서 유토피아적 그 행복의 이 얘기는 이 메타버스는 안타까운 얘기다. 이 얘기. 인류를 자연세계에서 빼내 현실을 복제한 가상세계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사이버 세계라는 게 얼마나 아바타 옛날 영화 봤잖아요. 겉으로는 멋있지만 얼마나 허무하냐고. 허무한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들길을 걸어갈 때가 난 제일 행복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저기 어떤 저 시내 나가기 위해서 들길을 걸어갈 때. 그때 제일 행복해 나. 무슨 하여튼 뭐야 제 기분은 그렇습니다. 결국 생명의 본질적 리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물리적 존재는 주권 바다죠. 물이요. 암석권 지구야. 대기권, 생물권 등 지구의 다른 모든 체계 및 그 요소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까 제가 5강인가 그때 얘기했는데 우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 기관 내부의 무수한 생체 시계는 The Age of Resilience 나왔다. 이게. 무수한 생체 시계는 지구의 일주기, 초속, 아침 저녁이죠. 계절의 흐름, 연주기, 그리고 연주기의 리듬에 시간적으로 맞물린다. 또한 우리를 에워싼 전자기장이 주기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 조직을 통해 흐르며 DNA가 정렬되고 발현되는 과정과 패턴을 확립하는 데 기초다 이거예요. 이런 기초를 메타버스에서 만들 수 있겠어요? 물론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 그렇지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느님이 만든 거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은 전반적으로 자연에 더 많이 몰입할수록 스트레스가 오히려 감소되고 신체 및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집중 시간이 연장되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상상력이 증대되고 위화감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이게 논문을 읽어보냐 20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이미 그 회복력 시대의 책에 나와요 이게.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양반이 죽음에 돌아가셨죠. 우리 종이 진화적 확대 가족인 다른 종에 대해서 갖는 고유한 생물학적 친밀감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애라는 말을 최초로 대중화한 인물. 그러한 위대감이 우리의 신경회로에 내재된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공감이라는 생물학적 유전 특성은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것 정을 쌓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전에 그 제레미 리프킨이 쓴 말이에요. 그, 공감력의 시대, 이 에이지 오브 시빌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어떤 위대한 책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그 문호, 맹자, 특히 맹자, 노자 여기에 나오는 책에 대한 생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응? 또 자연의 인간에 대해 생명, 모든 생명이야. 인간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만 사랑한다는 거는 편협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세상을 망친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은 물론 인간의 존재하죠. 존귀한데 인간의 존재하려고 그러면 다른 생명과 같이 어울려야 돼요.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망이 하나 끊어지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위 냉정한 말하는 거죠. 측은지심, 어진인이죠. 어진 마음. 이것이 이거 공감해라고 그러는데 이걸 공감해라고 뭐야죠? 공감력이라고 그러는데 또 생명이 마이오필리아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지구 기후의 격변 속에서 우리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면은 부분적으로는 가상세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장기간의 시기가 존재는 할 거다. 기정사실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양면 들 때 어떻게 일일이 실험을 합니까? 가상세계에서 실험을 해야지. 그런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연 환경과 교류하는 생명애적 바이오필리아적 감각과 강인한 결단력을 갖추고 내부에서 뉴노멀에 용감히 맞서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뉴노멀이라는 건 지금 말한 어떤 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뭐 세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자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들이 얘기하는 유머라고 이 어떤 영원한 어떤 그 자연의 리듬 이 리듬에 맞추는 노말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구를 길들이기 위해 칸트가 주장한 분리된 이성의 복잡 다단한 상황에 빠질 것인가?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예요. 스피노자도 똑같이 이렇게 이성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쇼펜하우어와 괴테 등이 받아들인 일, 즉 살아있는 모든 것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는 생명적 애착을 통해 생명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이. 내가 요새 시인들의 단체에 많이 나가서 발표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시인들은 전부 다 여기에 가장 탁월한 사람. 이 생명적 감각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시인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은 과학을 몰라. 이 친구들은 제레미 리핑이나 책 같은 거, 앤트로피 같은 거 책을 복잡해서 잘 머리에 안 들어갈 거야. 좀 나 같은 연구소에 있던 친구들은 그걸 좀 보단. 그러니까 같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야. 이 시인들을, 예술가들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거, 서블라임,
더블라임, 숭고한 미에 대한 인식을 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이 냉정하게 이상만 따지고 말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하고는 틀려요. 그 차이를 알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럼 플래닛 아쿠아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리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브랜딩 하는데 우리 현재는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해서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리브랜딩을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번에 우리 종을 겁먹게 한 것은 바로 지구의 물이 야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엄청난 힘은 숭고함이 자아내는 공포를 상기시킨다. 모두가 혹독한 겨울눈과 엄청난 봄철 홍수, 극심한 여름, 가뭄, 폭염, 산불, 파괴적인 가을, 허리케인 등을 목도하고 있다. 지금 이게 속도가 무지하게 좀 빨라지고 있어요.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구의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으며 우리 건축 환경도 무너지고 있고 갈수록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잠시가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꾸준히 내 생각에 수천 년은 넘어오고 내 생각에 수백 년일 거야. 수천 년이 될지도 모르겠다. 행성의 이름을 먼저 리브랜드하라 이거야. 아쿠아로 바꾸자. 지구가 아니라 수구다. 행성의 이름을 지구가 아니라 플래닛 아쿠아로 바꾸자. 이거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이 행성의 오리엔테이션, 지향점에 대한 우리 종의 인식 변화를 의미한다. 이 수권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 나왔더라고. 나도 못 봤어, 그런 책들. 근데 아마존 들어가니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뭐는 말도 못. 이 행성의 생명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것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물을 상업적 자원이 아닌 지구상의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법적 지위를 완전히 제거해야 마땅하다.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강, 호수, 바다, 심지어 바다까지 법적 인격자로서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생존할 권리를 법으로 인정을 시작했다. 이미 강이나 호수, 그 마음대로 이제 못해요. 댐을 막으면은 사람들이 데모해가지고 다시 댐을 부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대통령은 그냥 댐을 막 만들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때 왔어요. 제레미 리컨 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하고 제레미 리컨이 한마디 했는데 근데 아무도 그 말을 깊이 있게 안 들어. 돈만 벌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법적 권리에 대한 확대는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한 강탈과 상품화, 소비를 모든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기운드는 것이며 지구와 자연계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지배권을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물려준 아브라함의 신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다. 물을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법적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모든 통치 권한권 및 문화의 범법, 법률, 법규, 규정, 일상생활에 내포시키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 아니야? 인간면 인간만 범법으로 보호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모든 자연을 보호해라 이런 얘기예요. 응?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 많은데 다 내 얘기를 못하는데 응? 다 얘기를 못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우리의 행성은 생명 유지장치에 겨우 이제 유지가 나고 있는데 이 수건이 이 블렌드 아쿠아가 새로운 정상 상태를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움직이고 태풍도 일어나고 불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뭄도 생기고. 그 와중에 모든 종들은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 단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터전을 플래닛 아쿠아로 재명명해라. 브랜딩, 재브랜딩해라. 그리고 새로운 주기를 찾는 수권의 탐색을 지원하려는 집단적 의지를 말하. 난 이런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어떤 것과 반대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이자. 집단적으로 보이. 이거 보면은 우리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현실을 정확히 알면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안 모이겠어요? 그렇게 리브랜딩 하려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와 동료 생물이 우리 일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식하냐말로 앞으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응?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 종의 중심적 내러티브 이야기가 바뀌고, 응? 하여튼 우리 이거 교육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행성의 순관수권, 서블라임, 아까 말한 순관수권을 구성하는 모든 측면을 깊이 아름답고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고 모든 교육 과정에 뭐라 이미 유럽에서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이미 시작을 했어.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시작하더라고. 어른보다 낫지 않으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 종과 지구상 생명 자체의 지속성을 놓고 벌어지는 게임의 종반전에 들어가고 있다. 참, 이게 종반전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겁이 나요, 사실. 근데 이거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최악의 경우 응? 잠들거나 깊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으면 안 되고 적응하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응? 겁먹지 말고 응? 겁먹지 말고 풍부함을 봐야 돼. 경외감과 경의, 상상력 그리고 공감적 애착을 갖고 수권에 재적응하도록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닛과 마그리바. 내가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이게 플래닛과 노인 혁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노인 혁명이라는 뭐냐?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순수하고 정의롭고 정열적이다. 데모하는 거 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이. 경제력도 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타당한 이유를 얘기를 하면은 이 거대한 위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노인혁명의 핵심이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럼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거버넌스 구축에 함께 참여하자. 그러면 기초부터 환경단체에 가입도 할 수 있고, 어? 친환경단체, 친환경하는 기업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일은 수없이 많아. 승대리가 얘기한 것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그럼 할 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새 곳에 써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거버넌스 구축에 함께 참여하자. 이 얘기예요. 끝으로 공감의 문병의 제레미 리스킨의 한 말을 통해서 한마디로 끝을 맺겠습니다. Impasse is the invisible hand.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게. 공감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손이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는 이제는 empathy is the invisible hand에 바꿔야 돼요.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책에. 가장 인상적인 기조였어요. 제레미 리스킨의 The Empathic Civilization의 대표적인, 내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문장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